일론 머스크. 이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그 개척자? 아니면 소셜 미디어를 그냥 막 뒤흔드는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인물? 오늘 바로 그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진짜 일론 머스크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과 극이에요. 한쪽에선 인류를 구할 천재, 비전가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사회에 혼란만 주는 선동가라고 하죠. 바로 이 지점, 이 상반된 평가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되게 의외인 게 그의 시작은 실리콘밸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예상 밖의 장소에서 시작되거든요. 심한 따돌림을 당하던 소년이 어떻게 테크 업계의 백만장자로 첫 발을 내디뎠을까?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와, 그의 초기 인생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남아공에서 보낸 힘든 어린 시절, 캐나다에서는 막노동으로 버텼고요. 그러다 마침내 인터넷 혁명이 막 시작되던 그 시절,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죠. 스탠퍼드 박사과정을 딱 이틀 만에 그만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승부수,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죠. 27살에 첫 회사 집투를 팔아서 손에 쥔 돈이 무려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50억 원쯤 될까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요? 평생 먹고 살 돈인데 말이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이어서 페이팔을 매각하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금을 손에 넣습니다. 1억 7,580만 달러. 근데 중요한 건 이 돈이 그냥 불을 싸는 데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그의 엄청난 야망을 위한 시드머니가 된 거죠.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 아닌가요? 이 말이 그가 대학 다닐 때 일종의 작업 멘트였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이런 사소한 일화만 봐도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에 대한 그의 집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페이팔 매각으로 얻은 그 막대한 돈으로 머스크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문제들, 그런 산업적인 난제들을 직접 해결하겠다고 뛰어든 거죠. 여기서부터 그의 스케일이 정말 달라집니다. 그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류의 에너지 위기, 이걸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화석 연료에만 의존하는 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의 답은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테슬라와 솔라시티였죠. 테슬라에 투자하고 또 직접 회사를 이끌면서 전기차를 대중화시켰고 솔라시티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건 그냥 자동차 회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에너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정말 거대한 시도였던 거죠. 그런데 그의 야망은 지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져요. 정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X를 세운 거죠. 인류를 여러 행성에 사는 종족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처음엔 다들 비웃었죠. 저게 되겠어? 했지만 결국 로켓을 재사용하는 혁신을 이뤄내면서 우주산업의 판도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야망은 정말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인간의 뇌랑 AI를 연결하는 뉴럴링크, 지하터널로 교통체증을 푸는 보링 컴퍼니, 우주에서 전 세계에 인터넷을 뿌려주는 스탈링크, 심지어는 기존 AI에 대항하겠다며 XAI까지 직접 만들었잖아요. 이 모든 성공이 모이고 모여서 그의 자산은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약 3,420억 달러. 당시 환율로 치면 40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돈이죠. 근데 이 숫자는 그냥 돈이 많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그의 비전가적인 면모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의 여러 모습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바로 트위터, 지금의 X를 인수하고 또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왜 샀을까? 그가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거의 혹은 아예 규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는 거죠.
이 신념이 이후 그의 모든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트위터가 X로 바뀌는 과정은 정말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4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인수하자마자 대량 해고를 하고 논란이 됐던 계정들을 막 복구시켜줬죠. 그리고 결국엔 트위터라는 이름까지 없애고 X로 바꿔버렸습니다.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에게 선동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 막강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거나 때로는 직접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영국 폭동에 대한 가짜 기사를 리트윗해서 확산시키고 또 폭동 영상에는 내전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코멘트를 달기도 했고요. 또 특정 배우에 대한 거짓 소문에 반응했다가 결국 그 배우가 엄청난 사이버 불링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가 미국 정치에 직접 뛰어들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의 최근 정치적인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이 용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워크 마인드 바이러스. 머스크는 이 워크, 그러니까 진보적인 이념들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문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제거하는 게 자기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계획이었죠. 전해진 바에 따르면 만약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가 정부 효율성부라는 새로운 조직을 이끌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약칭 DOJ, 도지라고 불렸죠. 그럼 이 DOJ라는 조직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거였죠. 자료를 보면 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일단 연방 기관들을 통폐합하거나 아예 없애고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고요. 그리고 그가 워크 바이러스의 일부라고 봤던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들을 폐기하고 마지막으로 국세청이나 재무 시스템까지 싹 다 뜯어고치겠다는 거였습니다. 정부 안에서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자 타임지 같은 주요 언론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바로 그림자 대통령. 선거로 뽑히지도 않은 민간인이 정부 조직에 대해서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였죠. 자, 이렇게 그의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류의 미래를 여는 비전가인가? 아니면 사회적 분열을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가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의 여러 얼굴들. 여러분은 그가 이 둘 중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지갑 사정부터 워싱턴 정치, 심지어 다른 행성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누가 그를 견제할 수 있을까요? 기술, 정치, 경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개인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또 어떻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일 겁니다.